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6차, 7차 핵실험 도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추가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국경지대가 흔들린 중국은 북한에 항의하고 안보리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참수작전의 일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출연합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눈물을 보였지만 사제 출연에 대해선 회피했습니다. 스폰서 의혹 부장검사 출국이 금지되고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 쇼판, 북한의 핵실험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오늘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오늘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같은 해 2차례나 실험을 감행한 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위력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크게 진전됐다는 관측입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지진파를 감지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일대에서 진도 5.0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한 뒤 핵실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이 실시됐던 곳과 같은 지역입니다. 파괴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10킬로톤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이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한 뒤 최대 규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돼 14만 명이 사망한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이번 추가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북한은 그간 5차례 핵실험을 거치며 위력을 높여왔습니다. 지난 2006년 첫 핵실험 때 1킬로톤을 시작으로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6킬로톤의 파괴력을 보여줬는데 불과 8개월 만에 10킬로톤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전문가들은 인공지진 규모가 최고 5.3에 달해 위력이 20에서 30킬로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최고 30배가량 위력을 높인 겁니다.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핵탄두 폭발 시험은 핵폭발 장치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만들어 폭발시키는 실험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기간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병우 국정원장은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크기로 핵을 소형화하는 것인데 개발 속도가 우려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실험한 핵폭탄의 종류는 일단 수소폭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핵 종류를 탐지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포집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4시간 뒤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정혜정 기자입니다. 5차 핵실험 4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 북한 조선중앙TV에 간판 아나운서 리춘희가 8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핵무기 연구소 상명을 통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함으로써 핵무기를 확실한 수준까지 올려놨다고 선전했습니다. 정말 통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려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이번 핵실험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16일 만으로 이른바 북한 정권 수립일 9월 9일 평양 시각 9시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사상 첫 연 2회 핵실험으로 집권 5년 차에 불과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핵미사일 보유국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전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나온 북핵 비확산 성명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은 거의 병적인 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보다 무서운 건 핵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입니다. TV조선 정혜전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특히 더 주목받는 것은 핵탄두 실험 때문입니다.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핵탄두의 발사체까지 갖춰 사실상 9번째 핵국가가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북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무려 16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탄과 미사일을 따로따로 개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실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1, 2년 내 뭐 이렇게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정보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무기화할 수 있다. 북한에 아직 핵공격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협상과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시키려 했던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1998년 5월 한 달 동안 6차례 집중적으로 핵실험을 벌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올라선 파키스탄의 선례를 따르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6차,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핵도박에 새로운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한 뒤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긴박했던 하루,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처음 알려진 시각은 오전 9시 40분. 라오스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NSC 소집을 즉각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거부하는 폭거입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박 대통령도 라오스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비슷한 시각 청와대도 북핵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 채택과 북한 핵 포기 압박 등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은 오찬과 비즈니스 포럼을 취소한 뒤 예정보다 4시간 빨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알려진 지 5시간 30분 만에 조기 귀국이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4차 핵실험을 한 지 8개월 만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더욱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핵탄두 실험을 한 것으로 보여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오늘 뉴스 취업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3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저는 김태호 원장님께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나 좀 높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핵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의 기술이 대단히 발달된 나라인데요. 예. 북한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핵무기 실전 배치, 소형화, 경량화 지속하기 위해서 상당히 더 많은 핵실험을 하고자 할 겁니다. 최강 부원장께서도 조만간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한 달 이내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십니까? 파키스탄 예를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겠죠. 네.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핵실험을 해서 본인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단을 해서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 핵실험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그 파키스탄의 그 사례를 들면 저는 오히려 핵실험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아하.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했고 이번에 예. 이제 8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3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전례를 든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한두 번 정도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오늘로써 사실은 핵 기술은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보고요. 오늘로 완성이 됐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아까 낮까지만 해도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춘희 아나운서의 그 발표 전문을 보고 나서는 한 번은 다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오늘 탄두를 가지고 그 폭발 실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보도만 보고 했는데 전문을 보니까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의 장비한 전략 탄도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는 규격화된 탄두 실험을 했다. 이제 예. 이거였거든요. 그럼 화성 포병이라는 것은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지대지. 네. 그러면 잠대지 즉 SLBM은 북극성 부대거든요. 예. 그 잠대지 미사일 SLBM에 들어가는 탄두는 오늘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SLBM 탄두용 실험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기술적 측면에서 저는 봅니다. 네. 김 원장께서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신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게 뭔가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북한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하고 또 최근에는 SLBM에서 이 미사일이 솟구치는 장면까지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지금까지의 상황은 북한이 뭔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그런 거였지만은 준비를 다 맞춰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전략이 이제 대폭 수정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나 군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저희 예.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한 일이 없고요. 이제 북한이 남겨놓은 마지막 장은 핵무기의 실전 배치이거든요. 지금 북한은 실전 배치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보여줬던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진척 속도가 빠르고 물속에서의 그 콜드 론치와 물 바깥에서의 핫 론치가 다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그럼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벌써 북한이 세 번째, 네 번째 핵실험 할 때부터 바뀌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이미 바꿨어야 될 정책인데 너무 늦게 지금 시동이 걸렸다라는 것이고요. 북한의 도발,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 할 때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네. 즉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것은 아마 ICBM 이것 하나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ICBM에 CBM 장착을 해서 했을 실험을 하는 경우라는 거다. 거죠. 근데 그걸 과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하간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네, 신 대표께서는 굳이 오늘을 골라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실험을 한 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의 리커창까지 와서 회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한 특별 성명이 이례적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자, 구구절이라는 북한 정권 창립 기념일 말고도 이런 여건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됐겠죠. 그러나 김정은이 이 핵실험 날짜를 정할 때는 네. 오늘 이 그 G20 정상회담 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런 것의 상세한 스케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구구절날 하는 것으로
가정해놓고 또는 그 전에 이제 3차 핵실험이나 4차 핵실험을 보면 어떤 기념일 직전쯤에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구구절 당일날 했거든요. 사실 당일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예. 또는 이 스케줄 알았으니까 그럼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날 네. 하자라고 해서 오늘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다 결합해서 정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 3년을 텀으로 해서 3년 주기로 해서 핵실험을 한다거나 그리고 중국하고도 좀 밀고 당기기가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내일 새벽에 개최하는데도 동의할 정도로 중국도 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김정은의 이런 성정이라든가 뭔가 핵에 매달리는 그런 것하고도 좀 크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폭주, 네. 뭐 제가 핵국 열차가 폭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정권 기반이 미약하고 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걸 틀어잡아야 되는 김정은으로서는 예. 굉장히 잔인함을 보이면서 공포 정치를 실시해 왔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말이죠 아주 영악하다는 건데요. 오늘 핵실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국이 상당 부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체제와 정권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개발을 계속 하더라도 중국이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청신호를 계속 깜빡거려주고 있었어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고 김정은은 영악하게도 그 중국의 청신호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뭐 이런 것들 유념하지 않고 그냥 강행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 부원장께서도 지금 김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하. 핵을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했던 거고요. 이미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실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 대표께서는 이번에 북한의 이 핵실험의 그런 규모하고 또 능력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축소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지금 외신이나 이쪽에서 나오고는 상당히 지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와 미 정부는 좀 축소지향적인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그 우리 한국 정치 상황 이런 거하고 자기네들의 국익하고 큰 관계가 없는 나라의 연구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3차 핵실험이 우리는 우리 기상청은 지진파 4.9라고 그랬고 우리 국방부는 6에서 7킬로톤의 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톡홀름이나 독일 같은 데서의 연구소는 지진파 5.1에 20에서 40킬로톤의 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TV조선 보도도 그렇게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기상청은 지진파 5.0이라고 그러고 우리 국방부 한 10킬로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미국 전문가는 20에서 30킬로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과 유럽의 지진센터는 지진파 5.3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유럽의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핵실험은 최소 60에서 80킬로톤 정도 되는 위력이다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건 자연과학적 어떤 연구 결과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방부와 미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가미된 그런 발표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한다 뭐 한다 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그 논란이 왜냐?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아직도 괜찮아. 70년 전에 미국이 만들었던 그 원시적인 원자폭탄보다 아직도 뭐 위력 안 되는데 그거 뭐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군이 국방부와 정부가 제대로 알려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리히터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오류를 많이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진 규모가 5에서 6으로 바뀌면요, 20% 폭발력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진 규모가 한 3배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이 수치의 0.2, 0.3 수치 차이가 2배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10킬로톤이라고 발표한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여전히 우리 국방부는 축소지향적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저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20킬로톤에서 30킬로톤은 되겠구나.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은 그 지진파가 이번에 5.0이 맞고 2차 핵실험이 4킬로톤이 맞다면 이번 그 핵실험은 한 24킬로톤이 나와요. 그리고 2차 핵실험이 5킬로톤이고 이번이 5.0이 맞다면 한 30킬로톤이 나오고 5.3이라면 64킬로톤까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준비된 다음 리포트 보고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은 곧바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유엔 안보리도 내일 새벽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もし北朝鮮が核実験を行ったのであれば、断じて許容できません。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일본 시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純粋にまずはやっぱり怖いっていうのが一つあります。で、ただやっぱりそれは国としてやっぱりきちんとした対応を取ってもらえたら、それがやっぱり市民としては一番ありがたいことなので。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보고를 받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도록 하겠다며 고강도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 상원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 외신들은 긴급 속보와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AFP는 북한이 최고 동맹인 중국의 얼굴을 또 한 번 때렸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재자 김정은의 거세지는 위협을 억제하는데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한미일 3국의 소집 요구에 따라 즉각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핵 대응에 머리를 맞댑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번 핵실험은 중국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리 알지 못했다면 북한의 뒤통수를 맞은 셈이겠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명분도 무색해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직장인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옌지시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강도가 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实现朝鲜半岛无核化，防止核扩散，维护东北亚和平稳定是中方的坚定立场。 유엔 안보리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예상외라고 밝히면서 북한 측이 이번 핵실험을 중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명분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중 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제 김성남 북한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극비리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점 등으로 볼 때 중국이 미리 알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김정은은 미치광이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희화화한 뚱보 3세라는 표현의 진쌍팡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이 단어 검색을 차단했지만 북한을 압박할 때마다 해제해왔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우리 군은 유사시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카드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해고산을 포함한 모든 한국 방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정밀 유도탄으로 적진을 초토합니다. 후방에 숨어있는 북한 지휘부를 포착해 항공탄으로 제압합니다. 이달 초 끝난 한미 의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에서 북한 지도부 괴멸 훈련이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격파하는 3축 타격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막는 킬체인과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KAMD에 북한 전쟁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보복하는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해구산을 포함해 모든 방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B-52 전략폭격기, 전략 핵잠수함 등 3대 해구산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5일 미군이 시험 발사한 ICBM 미니트맨 3는 최대 폭발력이 475킬로톤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펜맨의 22배가 넘습니다. 미군이 450기 넘게 보유한 미니트맨 3는 한 발로 13,000km를 날아가 도시 3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이미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B-52와 B-2, B-1 등 3대 전략폭격기도 괌에서 2-3시간 만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에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해 대북 무력 시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 비판과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실험장 주변 주민들은 이미 암과 심장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유아른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방사성 물질 누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방사성 물질 노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가 지제 등 후폭풍을 우려한 겁니다. 북한은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 갱도를 수평 달팽이관 형태로 뚫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풍계리 지역은 4차례 핵실험으로 방사성 물질에 크게 오염됐고 인근 주민들은 각종 질병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any of the residents in the area suffer from such symptoms as cancer, heart disease, sensory disorders, and numbness in legs. 원인을 모르는 주민들은 귀신병이라고 부르며 불안해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라선 지역에 수해 때 딱 한 번 비행기를 타고 갔고 길쭉은 풍계리일 때는 훨씬 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원자력 방사능에 의한 자신들의 피해를 감추려는. 기상청은 방사능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에까지 유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관련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부원장님. 네. 북한이 이례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좀 보내서 설명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선희 북핵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네. 그럴 가능성 이번에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과연 통보를 했을까라고 볼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남 부부장 네. 그분로도 그렇고 당대당 관계에서 좀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선희 국장의 방문은 아마 의례적으로 예. 그 육자회담의 차석 대표로서 북한이 갖고 있는 회담에 대한 얘기 정도를 하는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중국의 반응을 볼 적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으려고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 볼 적에는 과연 정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 원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의미로든 언지를 줬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네.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이 최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지만 예.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 지역에서 중국에게 과연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계속 핵실험을 할 수 있는가. 아하. 그런 점을 보면 중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통보를 했을 것이다. 양해를 구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전략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네. 중국이 반대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중국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결국 중국이다. 무기나는 체제로 간다는 얘기죠. 네, 예, 다른 더 깊숙한 생각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예, 신 대표님.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있고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대응이 있는데 우리의 대응으로는 지금 꼽히는 게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킬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음에 KAMD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오늘 이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네.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또 새로운 또 이야기를 처음으로 오늘 했어요. 그 말만 좀 허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대량 응징 보복한 자산이 뭔지 오늘 이제 백 브리핑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예. 사실 이제 군이 그동안 가고 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이것저것 이제 좀 맞춘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킬체인은 그러면 제대로 된 어떤 그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킬체인이란 자체가 북한이 액체 연료로 된 그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쏠 거니까 액체 연료는 반드시 위험하니까 미사일을 동굴에서 빼서 예. 쏠 때 기립을 하고 그때 연료를 넣을 것이다. 그게 한 40분 걸리니까 우리가 탐지하면 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이게 킬체인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에 보셨듯이 SLBM 고체 연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액체 연료를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넣어놓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셨지만 기지에서 쏘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쏴버렸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연료 보급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킬체인은 전제가 조금 빗나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킬체인을 대폭 보완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MD 체계, 즉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리가 방어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공격을 생각해야지 예. 공격부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가다듬고 그리고 응징 보복 체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대응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oo little, too late. 아하. 너무 적고 너무 늦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킬체인 완성된다 하더라도 아마 빨라야 2023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그 사이에 북한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규격화 표준화된 핵탄두를 얼마나 갖겠습니까? 이미 벌써 그 상태가 최소한 수십 개는 갖는 거죠. 그럼 킬체인이 그 상태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네. 지금 너무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합참이 대량 보복 응징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반가운데요. 사실 예. 전문가들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방어는요. 적국에서 쏜 미사일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방어를 해야 되고 방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날아오기 전에 때릴 노력을 해야 되니까 킬체인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킬체인이 완벽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억제를 해야 돼요. 그게 네. 응징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술핵 무기를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할 형편이 못 되니까 다시 들여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대단히 합당한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징태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맞고 난 후에 보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도 강하게 응징받는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발사 자체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응징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이 응징 부분은 미국의 해구산에 이름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가진 전력으로도 응징력을 보태야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합참이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바로 해구산을 강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미국 전술핵을 반입하는 문제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네. 북한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응징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제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런데 겨우 중대급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하나 들여오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난리가 나 있는데 다시 전술핵을 들여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술핵에 대해서는 저는 사드와는 달리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지지 여론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4% 정도가 우리의 독자핵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충분히 전술핵을 들여온다 하게 되면은 지금 전략 핵무기 대 재래식 무기 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미국이 이번에 뭐냐면 B-61 탄두의 개량을 지금 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개량 탄두를 갖고 가면서 이 전술핵을 배치하고 네. 가장 지금 위급한 한반도 상황에서 이걸 빼놓겠다라는 것은 동맹에 대한 의무로서 지금 미국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예. 우리가 또한 단순한 배치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배치해서 주한 미군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누클리어 플래닝 그룹에 같이 만들어져서 합동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봅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 전적으로 미군한테 맡겨둘 수만은 없죠. 네.
이건 신 대표께서는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대응책이 보복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확성기 이번 기회에 심리전 확성기는 이제 심리전의 하나 일부인데 심리전을 전면적으로 좀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제 뭐 후회하게 만들겠다, 뭐 다 이런 지금 수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에다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을 지금 갑자기 참수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뭘 할 거냐? 지금 경제 제재도 할 만큼 우리는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심리전은 지금 확성기 해봐야 뭐 밤에 한 10km, 낮에 한 5, 6km 이 정도까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예. 또 군인들만 일부 군인들만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전단지 살포를 군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단지 포탄이 있어요. 전단지 포탄은 최소 20km 이상은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아주 좋은 기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군에서 이 전단지 그 풍선을 네. 날려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예. 생각을 하고, 방금 이제 전술핵 이야기를 조금 더 저도 보충을 좀 하면, 저는 최강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는 전술핵만 가져오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핵을 폐기를 했는데, 또는 다 전술핵 빠져나갔는데 북한 핵 개발하니까 우리가 비난을 하고, 예.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술핵을 반입을 해서 하면 도덕적 우위 상실합니다. 우리도 이제 핵을 가지니까. 그런데 그 핵이 우리 게 아니죠. 미군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버튼을, 알겠습니다. 버튼의 사용 권한을 강력하게 우리도 같이, 우리가 스스로는 못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 리포트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핵실험한 지 90분이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이 모두 서울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후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립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91조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90분이 지난 오전 11시였습니다. NSC 핵심 멤버들이 서울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 대신 NSC 주재를 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급히 귀경했습니다. 황 총리는 세종청사에서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 춘천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라오스에서 박 대통령을 수행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NSC 핵심 멤버인 총리와 장관들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정보 능력, 판단 능력의 무지나 부재에 있었든가,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든가. 핵실험에 대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거의 정오가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 발표보다 1시간 가까이 늦었습니다. 지난 7월 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 당시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경북 성주에서 사실상 감금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안보 공백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미 이틀 전 핵실험 징후를 파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게 당사자인 우리보다도 대북 정보 능력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7일 오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측기기를 설치했다며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일본 기자는 정부 관계자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언론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 당국은 깜깜이었습니다. 실험을 할 것이다. 그거는 뭐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지 예측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는 알았지만 오늘 핵실험을 할 줄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이미 귀국해 오늘 오전 NSC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もし北朝鮮が核実験を強行したのであればどう対応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連携を図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 핵실험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조기 귀국해야 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과 김성남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잇따른 중국 방문도 핵실험 사전 통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이를 대수롭지 않은 듯 흘려 넘겼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 역량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하다 번번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정보 능력과 안이한 대응 자세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일정을 급히 바꿔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동행 취재했던 홍혜영 기자 전화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박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결정했는데 예정보다 얼마나 일찍 귀국한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라오스 공식 방문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인 11시쯤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낮 12시 반쯤 시작된 한 라오스 정상회담 이후에 라오스 현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을 앞당겨 당초 예정보다 3시간 반 정도 일찍인 저녁 7시 반쯤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홍 기자, 박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중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핵실험 징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현지에서 긴급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동북아 4강과 아세안 국가들이 일제히 북핵 규탄 성명을 낸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상을 못했고 구체적인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 기자, 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어떤 대응들을 주로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북한의 핵실험 관련 보고를 받고 먼저 황교안 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수행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과 라오스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쯤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1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뒤 두 정상의 통화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이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 라오스 현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 안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가 길어지면서 한 라오스 정상회담도 2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라오스 대통령궁에서의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현장에서 본 박 대통령의 표정은 내내 단호하면서도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이 8시 40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청와대로 돌아와 지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서 조금 전인 저녁 8시 반부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또 주말 내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 상황인 만큼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 기자, 대통령이 통상 해외에서 돌아오거나 할 때는 기자들과 기내 간담회를 하는데 오늘은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오늘도 상황인 만큼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기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공항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성남공항에 대통령과 같이 도착한 홍혜영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그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좀 당혹스러워하고 그랬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김 원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게 왜 항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하면 대응도 늦고 또 정보 수집에서 늦느냐 하는 건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보 수집에서는 늦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이번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뭐 이미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군사적 억제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군사적 억제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량 응징 태세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군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무기가 있으면 이제는 좀 국민한테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지만 평양 시내 전체를 확산탄을 통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밝혀야 됩니다. 국민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외교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중국을 추궁해야 될 그런 차례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당신들이 사드를 시비할 거냐,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는 이제 추궁 외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동맹 외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술핵을 공동 운용 체제로 재반입하는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요.
핵무산 같은 것을 동맹조약에 삽입하는 이런 그 동맹 그 조약 개정 움직임도 지금 보여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악화된다면 이제는 네. 동맹 차원에서 중국한테 경고를 줘야 합니다. 중국이 정말 북핵을 지금처럼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방치한다면 동아시아의 핵 확산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네. 이 가능성을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 얘기도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좀 정보 수집 면에서 조금 늦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상황에서 대통령도 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지금 라오스 방문 중에서 없었고 그리고 황교안 총리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데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밝힌 것처럼 일본은 지금 한 이틀 전에 이미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지금 포착해서 그걸 언론에 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뭐 일본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뭐 미국의 38 로스도 여기 위성 사진을 보면서 벌써 이미 핵실험 준비 단계는 다 끝났다. 추가 예.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하겠는가라는 우리의 좀 희망 섞인 얘기 그리고 북한의 능력을 항상 좀 과소평가하는 거죠. 뭐 할 여건이 아직 안 됐다. 기술적으로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현실을 좀 왜곡하는 착시 현상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5차 핵실험이 분명히 갈 거라고 이미 다 예상돼 있던 바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5차 핵실험이 실행이 되면 어떠한 형태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준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빨리 정보 공유를 미국과 더 강화해서 북한에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좀 더 빨리 파악했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제가 생각할 적에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네. 국가 지휘통신망이 있으면 전화로도 장관들하고 통화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꼭 와서 회의를 해야지만 이 뭐가 결론이 나는 것인지 저는 그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실험이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신 대표님 이게 핵 공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걸 보인다면 이건 국가에 정말 존망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핵 공격이었으면 우리는 뭐 지금 어차피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버렸겠죠. 근데 이제 방금 최강 원장께서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기능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은 알았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 일본은 알 수밖에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그 정찰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찰기라는 게 어떤 정찰기냐면 감청, 통신을 감청하고 전파를 수집하고 하는 정찰기가 우리 정찰기보다 한 4배 정도로 큰 정찰기가 20여 대나 있습니다. 20몇 대나 있는데 우리는 4배 정도로 작은 정찰기가 단 4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청이 안 되고 뭐 말하는 걸 엿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여론에 우리가 무슨 일본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해? 그 말이 되는 거야?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본은 그 감청 능력이 가장 뛰어나요. 한미 삼국 중에서. 미국은 영상 탐지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우리는 휴민트가 뛰어나죠. 그걸 서로 공유하자는 겁니다. 북한은 핵이라는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죠, 스스로. 가지고 싶은 노력은 또 안 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2012년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려고 할 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이걸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야당이 결국 반대하고 나서서 무산됐는데 아니 위안부 문제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자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건 빨리 체결을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1초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의 감청 정보를 미국과 실시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것을 필터링해서 우리에게 이번에는 안 주었다는 정황이 우리가 너무나 짙게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본과 다이렉트로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인데 그것이 일부 국민들이 싫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다른 데 쓰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고 싶으면 일본과 현실적인 면에서 감정을 떠나서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해야죠. 김 의원님,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한미일 삼각협력 얘기만 나오면 소위 좌파 언론이나 이쪽에서 아니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일본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젠 그런 잘못된 프레임은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국민이 좀 달라져야죠. 우리 방금 신인균 박사께서 일부 국민을 그랬지만 일부가 넘습니다. 사실 그 동해에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는 아마 일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우리도 일본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력을 키워서 줄 것이 또 많아야지만 받을 것도 많아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반일에 발목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안보 협력 얘기를 하면요, 한국 안에서는 좌파 우파 모두가 다 친일로 몰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는 이 일본하고 협력을 당연히 친일로 몰고요, 우파는 가만히 있으면 친일로 몰릴 것이 겁이 나서 또 거기 편성해서 또 몹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실 정보협정 얘기 때문에 청와대 우리 김태호 박사도 관두었고, 저도 그 비슷한 한일 안보 협력 차원의 얘기를 했다가 말썽이 생겨서 저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네. 참 이 문제는 일본하고 다툴 건 다투더라도 협력할 거는 협력할 수 있는 냉정함을 우리 국민이 예. 좀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틀림없이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거를 풀어줘야지만 야당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본인이 했던 말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을까, 사실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자, 최 부원장님. 네. 아마 최 부원장님이 미국을 가장 많이 다니면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일 텐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이 사드 문제 하나 제대로 못 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동맹국이 맞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지금 김태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일의 안보 협력. 네. 을 진전시키는 것, 또한 한국이 동맹으로서 자기의 방위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요. 예.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라 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물론 이제 사드 이 배치 결정을 통해서 중국 경산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이 해야 될 바가 많다라는 그런 여론이 아직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에 기댈 것은 기대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게 되겠죠. 네. 신 대표께서도 짧게 하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스스로 북한에게 응징보복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스스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제 다종화된 투발 수단 공개했지 않습니까? SLBM, 무수단 미사일, 노동 미사일. 그 중에서 사드는 노동 미사일을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예요. 네. 그런데 SLBM과 무수단 미사일을 못 막습니다. 그럼 SLBM과 무수단 미사일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응징보복할 수 있는 공격무기 체계, 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국방 예산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내후년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40조로 우리 국방부를 올랐지만 체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북한 핵실험에 금융시장은 오전 한때 흔들렸지만 오후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쯤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 전광판은 온통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86포인트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4차례의 핵실험 때와 비교해서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앞서 4차례의 북한 핵실험 당시에도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세는 북핵 실험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지 않겠다고 한 금리 동결 선언, 삼성전자 주가가 4% 가까이 크게 빠진 점 등 3가지 악재가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겠지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억누를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은,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해 1,100원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북핵 리스크에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린입니다. 북한은 어제까지 평양에서 국제상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인 중국산 세탁기와 노트북, 그리고 TV가 버젓이 판매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타격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입니다.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품목인 수입산 LED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윈남, 중국 대북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무역회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순행식 컴퓨터도 선보였는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수행식 컴퓨터 본체를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이 수행식 컴퓨터 본체의 우점은 지난 5월에 열린 전람회는 이번보다 더 붐빕니다. 일본의 브랜드명이 붙어있는 냉장고, 독일제 가전제품과 중국산 오토바이 등 로고를 지우지 않은 수입 제품들도 깔려 있습니다. 전부 안보리 제재 감시 품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지만 각종 수입 물자들이 계속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리 결의 2270의 구멍을 메울 더 강력한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부장검사의 금융계좌와 통신 내역을 압수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피의자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김영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고교동창 김모 씨 등 관계자의 계좌와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라고 의심받고 있는 A 씨도 이미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금품 전달과 수사 무마 청탁 여부입니다.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의 고소사건 해결을 위해 서울 서부지검 검사 등에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면 알선 수뢰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서부지검과 남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친 뒤 다음 주에 김 부장검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무게가 부장검사의 일탈에서 범죄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은 조선 해운 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 회장이 출석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수차례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죄 출연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릴 의사는 없습니까? 어제 맹탕 청문회 비판을 받은 청문위원들은 이를 의식한 듯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거세게 추궁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여러 번 눈물을 보이며 사죄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죄 출연을 요구하자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고통분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 완전히 포기하겠다랄지. 최 전 회장은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던데요. 울지 마십시오. 국민과 노동자들 피눈물 흘립니다. 여야는 출석하지 않은 청문회 핵심 증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는 결국 핵심 증인들의 불참 속에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끝났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 1개월간 여러 가지 화제를 만들었는데 역시 청와대에 대해선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하위 당직자들과 연단 없이 둘러앉아 형님 아우를 칭하고 아우님들, 제가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최고위원 회의실은 원목 탁자와 안락 의자에서 합판 책상과 접이 의자로 바꿨습니다.
스스로를 무수저로 규정한 이정현 대표의 한 달은 권위 타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신난다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빨리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공모함 때보다는 제가 훨씬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쪽에 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내시라는 표현처럼 당청 관계에선 쓴소리가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만 나오면 대답이 궁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SNS나 방송이나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쓴소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대로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비유한 연장선입니다. 다만 저라고 다른 생각을 갖겠냐며 우수석 사퇴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추진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친문 진영과 거리를 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간에 불화설도 등장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예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하루 늦게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계획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집단 반발하기 전까지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원한 비문함의 문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록 물러섰지만 추 대표가 친문 진영의 영향을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도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파를 안배한 당직 인선 때도 친문 진영과 따로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문 진영으로부터 추미애 본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불화설도 불거졌습니다. 주요 일정과 메시지는 물론 원내대표의 파트너인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때도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원내대표가 할 순서였지만 추 대표가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독자 행보가 친문 영향력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닌 독단 불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경남 거제의 바닷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바닷물균과 환자의 균이 일치하는지 유전자 분석 중인데요. 만약 같다면 바닷물이 전파 원인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바닷물에서 콜레라 균이 검출된 경남 거제 대계항. 두 번째 콜레라 환자인 73살 여성이 낚시로 잡은 삼치를 회로 먹고 콜레라에 감염된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는 콜레라 발생 이후 전국의 바다에서 660여 차례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했는데 콜레라 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들의 콜레라 균과 바닷물에서 나온 균의 유전자가 동일한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균으로 확인되면 오염된 바닷물이 감염 원인이 됩니다. 콜레라균에 감염된 어떤 생선이 있었을 것 같고 수산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걸 만약에 이제 날로 먹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건당국은 검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의 플랑크톤에서는 콜레라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거제 지역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해장사도 먹고 살아야지, 밥장사도 먹고 살아야지. 먹는다 닫다 먹는다, 그제도 먹는다 닫다 알아. 보건당국은 콜레라 확산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해수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보청이라는 오명을 얻은 기상청이 예보 정확성을 높이려고 X밴드 레이더를 시범 도입합니다. 안전하다지만 주민들은 전자기파 방출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3년간 48억 원을 주고 미국에서 빌려 쓰기로 한 X밴드 레이더입니다. 기습적인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이변 현상을 더욱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시범 도입키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서울 본관 첨탑 꼭대기에 X레이더를 설치합니다. 이외엔 인천과 강원, 평창 등 모두 3곳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기상청은 주민 동의 없이
도심에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안전 규정을 지키면 주민 피해가 없어 따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파수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71m 이상이면 문제가 없고요. 7m 이상 벗어나면은 유해성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이 레이더가 전자기파를 방출해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설명이라도 좀 해주고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이런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예산 100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명절에도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 공채를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갈수록 자기소개서 문항이 어렵고 까다롭다는데요. 이런 틈을 타 자소서 강의료로 수백만 원을 받는 학원도 생겼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캠퍼스 한켠이 기업들의 채용 안내 플랜카드로 가득합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가 시작됐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경우 이 지원 동기나 성과를 물어봤던 과거와 달리 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승진이 확정된 상황에서 승진이 어려워지더라도 가고 싶었던 해외 연수를 갈 것인지부터 하루의 자유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지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회사를 다녀보지 않고서는 대답하기 막막한 질문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써야 될지 거짓말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데 솔직하게 하면 또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잘릴 것 같고 이미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도 자소서 문항을 보더니 혀를 내두릅니다. 지금 다시 취직하라고 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 수백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강의까지 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들을 무조건 가야겠다. 작게는 3만 원부터 크게는 진짜 200만 원 선까지. 높아지는 경쟁률 때문에 자소서부터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소서가 어려워진 건 직무적 합성 채용이 강화되면서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논란이 되어온 부모 직업 문항을 그대로 두거나 자사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해 취업 준비생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 창문에 설치하는 것이 방범 철창입니다. 그런데 이 철창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24번이나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방범 창살이 뽑혀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창틀째 뜯어진 곳도 있습니다. 32살 이모 씨가 방범 철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집들입니다. 저 1층도 아니고 그 2층, 3층, 3층인데 이렇게 담당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죠. 지난해 10월 이 씨는 발을 다쳐 돈을 벌기 힘들어지자 빈집을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주변을 살피던 이 씨는 알루미늄으로 된 방범 철창이 맨손으로도 쉽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설치된 알루미늄 철창을 제가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힘을 줘서 벌렸더니 제 머리가 들어갈 만큼 구부러집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빈집 24곳에서 2,200만 원어치를 훔치고 다니다 떨어뜨린 버스 교통카드에서 DNA가 검출돼 붙잡혔습니다. 쉽게 뜯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잡아탔는데 그냥 휘어지더라고요. 알루미늄 방범 철창은 녹이 슬지 않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창이라 하더라도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상당히 범죄에 이용될 침입하는 데 용이할 그런 부분이 있죠. 경찰은 알루미늄이 아닌 스테인레스로 만든 방범창을 설치하고 집을 비울 땐 창문을 잠궈야 빈집 털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런 일을 전해드릴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20대 남성이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그 어린애를 때릴 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3살 난 딸을 학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아이를 안고 황급히 뛰어가는 남성. 지난 7일 오후 4시 반쯤 백열된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6살 유모 씨입니다. 유 씨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몸통을 강하게 껴안아 압박했습니다. 유 씨 집에서는 평소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심하게 들려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유 씨와 아내 24살 박모 씨가 3살 난 딸도 학대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엄마가 저기 여자애를 많이 뭐 손으로 때렸더만 젖병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때렸고 그러더라고요. 유 씨는 지난달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아내와 함께 보호소에 맡긴 아이들을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경찰은 아내 박 씨에 대해서도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 여성이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아내 41살 신모 씨는 남편을 오피스텔로 불러들였습니다. 심 씨는 지인 김모 씨와 함께 남편을 발가벗기고 손발에 묶은 뒤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심 씨는 김 씨가 자리를 비우자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29시간 만에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심 씨는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몸이 묶여있기는 했지만 빵을 먹거나 용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대화 내용을 볼 때 남편이 동의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황상 남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 씨가 남편을 감금하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말을 강요해 녹음한 것을 유죄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을 감금하는 것을 도운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오늘 인천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한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자정, 우리와 유엔군은 월미도 점령을 시작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재현한 행사가 오늘 인천 월미도에서 진행됐습니다. 해군 UDT 대원들은 낙하산을 이용해 하늘에서, 해병대는 고무보트로 바다를 통해 월미도로 침투합니다. 해군 함정에서는 상륙군을 엄호하기 위해 함포에서 불을 뿜습니다. 북한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는 사이 한미 해병대원이 탑승한 상륙정이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한미 해병대 병력 140명은 방파제에 사다리를 놓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북한군을 제압한 뒤 월미도에 상륙했습니다. 한미 해병대원들은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작전 성공을 알립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첩보 임무로 엑스레이 작전의 지휘관으로 참전한 김순기 씨는 6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와서 말이지. 나 여기 살던 거잖아요. 여기가 말이지. 그 옛날에 이 해안가에서 놀던 사람인데. 상륙작전 재현에는 독도함을 비롯해 한미 해군 함정 17척, 항공기 15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대응 태세에 대해 의미 있는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지난 7월 예편한 전인범 육군 중장, 전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침 북한이 핵실험을 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섭외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군에 계실 때 여러 차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 막상 예편에서 북한 핵실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대체적인 그 평가를 보면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예. 무모하다는 말은 앞뒤 생각이 없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이 정말 무모한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기까지 판단이 저렇게 오판이 있다면 네. 다른 오판을 할까봐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판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핵무기라든가 또 도발을 할 그럴 가능성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오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은 북한 지도부를 즉각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장군께서 책임을 맡으셨던 특수전 사령부에서 아마 그 일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특전사를 비롯해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네. 여러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네.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전사에서는 그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은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건 뭐 군사 기밀에 좀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대응을 하도록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만 임무가 부여되면 예. 특전사령부는 전통적인 방법과 네. 또 지금 새로이 도입된 많은 그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 북한 지도부에 대한 그런 작전을 네. 감행할 준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의 지도부를 향해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분명히 밝힐 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특수전 사령부의 어떤 체계라든가 또 어떤 갖는 위력이 북한 쪽이 조금 더 더 훈련이 잘 돼 있고 그쪽이 더 강력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특수부대가 수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적으로 많다. 예. 그들도 우리처럼 전술, 전략 부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특수전 사령부는 이제 전략적 특수부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전술적인 특수부대는 이제 우리 수색대대라든지 특공연대, 특공여단 이런 부대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북한은 저격부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저격부대들이 우리의 후방과 또 전술 접촉 지역에 예. 그런 그 혼란을 야기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특전사의 그런 장교들하고 또 병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기량하고 또 정신 상태는 우리 국민들이 믿고 충분히 의지할 만합니까? 그럼요. 태양의 후예 보셨죠? 비록 그 드라마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입니다만 봤습니다. 네. 비록 드라마지만 네. 거기에 나오는 유시진이하고 서대영이만은 그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의 그 두 주인공 유시진하고 서대영 같은 그런 젊은이가 특전사에 수두룩하다. 네. 네. 개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인범 장군님 하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미얀마에서 북한군의 그 테러가 발생했을 때 당시 합참의장인 이기백 합참의장을 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상황 그건 공개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어땠는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이 외교 특권을 이용을 해서 네. 폭탄과 공작원들을 그 미얀마에 잠입을 시켜서 우리나라 대통령 일행을 예.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우연히 거기 있다가 제 네. 임무를 수행했는데 당시 합참의장의 부관이셨죠. 네, 부관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저녁 내내 얘기할 수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하. 공포가 너무 심해서 네. 정말 정신이 나가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네.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관이었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했듯이 예.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자기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네. 또 그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그때 느꼈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 군 생활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도 어떤 진급하지 못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더 군복을 입고 봉사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깔려 있어서 그랬던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저녁 식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주한미군의 수뇌부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뭐 물론 한국 쪽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수뇌부가 참석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게 그렇게 계기가 됐습니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군들이야 뭐 제 친구들이고 네. 또 후배들도 있고 또 제 부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예. 저를 축하해 주러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와줘서 예. 정말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네. 뭔가 좀 본인 자랑을 좀 더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축소시키는 것 같은데 전 장군님께서 이끄셨던 부대가 중대면 중대, 대대면 대대, 사단까지 이렇게 항상 보면은 늘 리더십이라든가 다른 평가에서 높게 나왔는데 그렇게 이끌 수 있었던 그 리더십의 비결 오늘 좀 알려주시죠.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크거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제가 싫었던 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싫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서 예. 항상 유념을 했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러한 저의 작은 노력들을 이 사람들이 크게 받아들여줘서 네. 저는 인간적으로 고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닙니다. 집 밖에 나가면 네.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아들이 아마 훨씬 더 훌륭한 젊은이가로서 행동을 할 겁니다. 네. 최근에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군에 대해서는 군수 비리라든가 다음에 이번에도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많은데 자, 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과 또 국민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십니까? 군대는 그 사회의 작은 조직이에요. 사회가 건강하면 군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돼 있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군도 똑같은 문제를 다 안고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예.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군인들이 뭘 먹나 뭘 입나 이게 아니라 예. 장비가 진짜 필요한 게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 아하.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군인들이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실수를 할 때 그냥 혹독하게만 매질을 하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앞뒤를 좀 다 정황을 따져 주셔서 네. 불가피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군에서 그렇게 좋은 경력 쌓고 또 영어는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저 앞으로 그 동물자유연대 회원인데 네. 개 고양이를 위해서 학대 못하게. 네, 번식장도 좀 없애는데 좀 앞장서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청탁 및 이쪽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올 추석은 택배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물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한승호 기자입니다. 택배 물량이 쉼없이 쏟아집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추석이라 그런지 이거 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번 주보다 물량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거 예고 없이. 오늘 하루 이 지점에만 4만 개, 평소에 2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형 트레일러에 담긴 2,000개 박스도 40분이면 하차가 끝납니다. 이런 차량이 오늘만 21대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피가 커진 상자들이 많습니다. 캔이나 과일 등 식품 중심의 저가형 상품 박스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영란법 해가지고 차가 옛날 같으면은 100개를 실을 거다. 그러면 지금 부피가 좀 커져가지고 한 7, 80개 못 실을 정도로. 올 추석 택배 물량은 지난해보다 20%나 증가해 역대 최대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고가 상품들이 많이 보였는데 올해는 중저가 상품을 나눠서 배송하는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 선물이 폭주하면서 택배기사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산물과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채소값도 금값이라 소비자도 상인도 모두 아우성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추석 필수품인 문어는 가격이 2배나 뛰었습니다. 하동원, 고은영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제수 마련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는 수산시장. 그런데 문어를 사는 시민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지요 뭐. 어차피 안 올라가서는 또 안 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획량까지 크게 줄어 평소 1kg당 3만 원 수준이던 문어 가격이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상인들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작년에 2만 5천, 3만 원도 뭐 놀라시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 잘 안 사고. 풍랑특보에 어민들이 조업을 나가지 못해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문어도 한 작년 수준에 한 40% 정도는 감소가 되고. 전통 오일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독한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 명절 대목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때요? 비싸니까 안 먹지. 먹들 않지. 시민들은 차례상이 부실할까 걱정입니다. 전마냥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죠. 근데 최선을 이제 다해서 조금이라도 정성껏 하려고요. 무섭게 치솟고 있는 명절 물가에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 여름 내내 고생이 길렀지만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배추 속이 차지 않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이후 갑작스러운 폭우까지 겹쳐 농사를 망친 탓입니다. 배추 10kg 세 포기 안팎의 도매 가격은 18,000원, 지난해보다 무려 250%나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포기에 평균 13,000원에 팝니다. 양념 비용을 합치면 김치 5포기 담그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탕국에 넣어 먹는 무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 18kg 도매 가격은 16,000원, 지난해보다 69%나 올랐습니다. 역시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이 원인입니다. 한우 농가로 한번 가볼까요? 정부는 4년 전부터 한우 사육 두수를 줄여왔습니다. 마리수가 줄자 한우 가격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맞아 국거리 한우 600g에 29,400원, 지난해보다 30%나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마트에 들러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들을 사봤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올해 차례상 차리는 데는 25만 8천 원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해 23만 원보다 10% 정도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빠듯한 살림에 제사상 차리기가 겁날 지경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농민들은 농작물이 흉작이어서 한숨,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가구 공룡 이케아가 미국과 중국 등에선 리콜을 한 서랍장을 한국에서는 꿋꿋이 팔아와 비난이 일었죠. 결국 정부가 리콜을 강제하자 뒤늦게 제품 결함 보상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이케아 매장.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던 서랍장 제품을 오늘 모두 치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결정을 하자 마지못해 따른 겁니다. 다른 6칸짜리는요, 판매가 중지되셨어요. 글로벌 이슈 잘 알고 계시죠? 이케아는 미국에서 판매 중단과 리콜을 한 말름 서랍장을 국내에선 최근까지 버젓이 팔아왔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시민들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고, 시민들한테 자기 할 일, 자기 이득만 챙기는 거, 그런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리콜이 결정된 제품은 이케아 제품이 15개, 나머지 12개 제품은 NX, 일룸 등 국내 브랜드입니다. 5살 어린이의 평균 무게에 넘어지거나 부서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제품들입니다.
형사처벌 받을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인지 이제야 리콜을 하겠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를 좀 우습게 여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 안전은 안중에도 없던 이케아. 이미지를 구긴 뒤에야 결국 리콜을 받아들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김치찌개 맛 과자에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가 흔히 먹던 그 맛이 날까요?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별난 식성의 사람들, 신환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자를 곱게 빻아 밥에 뿌립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음식을 마구 섞어보는 사람들, 일명 괴식족입니다. 버거에 이제 칩 같은 걸 넣어서 먹는 느낌으로. 그 후리가케 같은 그런 일본식 그런 밥에 그냥 뿌려 먹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한두 번 먹어볼 만은 하지만 맵기 먹을 맛은 아닙니다. 업체는 특이 소비자 성향에 적극 대응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랍스터 마니아를 위해 과자를 개발했지만 지금은 생산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맛에 대한 도전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먹어본 이 옥수수 과자. 옥수수 과자가 젤리가 됐습니다. 과일 맛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젤리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다 저희는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누군가는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추구하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짜파게티랑 비빔면이랑 이렇게 먹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가 안보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9.11 테러를 겪은 미국 사회는 테러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슬람 무장 조직에 대한 대응책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안보 이슈에 먼저 폼을 연 건 트럼프였습니다. We should work with any country that shares our goal of destroying ISIS and defeating radical Islamic terrorism.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30일 안에 IS 퇴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는 트럼프가 오히려 이슬람 무장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비꼬았습니다. Jihadists see this as a great gift. They are saying, "Oh, please Allah, make Trump president of America." 두 후보는 방송사 포럼에 시차를 두고 출연해 간접 토론을 벌였습니다. Generals under Barack Obama and Hillary Clinton have not been successful. I've had the unique experience of watching and working with several presidents. And these are not easy decisions. Going into the 4 years of 힐러리는 이 자리에 무선 이어폰을 몰래 착용하고 나와 답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10% 안팎으로 제3 후보 바람을 일으켜온 자유당 게리 존슨 후보는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시리아 대전이 한창인 알레포에 대한 질문에 엉뚱한 답을 늘어놨기 때문입니다.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elected about Aleppo? About Aleppo. And what is Aleppo? 존슨은 당시 멍한 상태에 잠시 빠졌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깊은 밤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아기를 쌌던 천뿐입니다. 건물 3층에서 아기를 던져버린 겁니다. 아이의 고모인 이 여성은 올케가 아들을 낳자 딸만 낳아 기르는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생후 18개월의 이 아기는 다행히 철제 안전망에 걸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그녀를 구속해 조사 중입니다. 머리가 벗겨진 노인과 젊은 여성이 입을 맞춥니다. 올해 18살인 리사 밀러는 자신의 고등학교 경비원이었던 60살 짐 커시에게 청혼했습니다. 짐이 청혼을 받아줘 둘은 결혼하기로 했는데 32살인 노인의 딸은 가족으로서 참기 힘들다며 아버지와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위를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1800만 년이나 된 이 기암석은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사진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친구가 이 바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며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바위를 부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많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33살 청년 조시훈 씨가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6개월 된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3년 전엔 19살 학생에게 신장을 줬습니다. 신장과 간을 모두 기증한 30대는 처음입니다. 근데 기증 하나로 그 환자분이랑 그 가족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최대한 제 건강이 되는 만큼은 최대한 하고 싶었어요. 걱정된 부모는 반대했지만 신장 이식을 받은 친구가 새 인생을 찾은 걸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도 서약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 기증의 날인데요. 생명을 나눠준 조시훈 씨 고맙습니다.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앞두고 우완 투수 자리를 메울 선수로 두산의 외국인 선수 니퍼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니퍼트는 넌센스라며 일축했는데요. 여러분은 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 기자입니다. No, I mean obviously I'm not Korean, so I don't know. I don't even know why it's a subject. I don't know why people are talking about it. I feel like it's just a waste of their time. It's just a bunch of nonsense. 6년째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며 올 시즌 다승과 방어율 1위에 오른 더스틴 니퍼트. 올해 프로야구 방어율 상위 5명의 투수 중 토종 우완 투수가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한국 프로야구는 WBC를 6개월 앞두고 니퍼트에 주목했습니다. 우완 투수가 숫자상으로도 모자르지만 진짜 좀 뛰어나다 하는 투수가 없는 게 걱정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니퍼트가 우리나라 영주권을 신청하면 WBC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팬들도 논란을 벌였습니다. 니퍼트 선수가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팀이나 서울시를 위해서도 개인적인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자격 요건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WBC가 그럴 만한 대회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금 유망주들이나 국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선수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서 경험을 시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선수 자신이 반대 입장으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 WBC 대표팀의 우완 투수 기근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구기 종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경기 중 주먹 싸움은 금지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아이스 하키는 허용됩니다. 다만 싸움의 법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정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 시리즈. 신생팀 대명 킬러 웨일즈와 디펜딩 챔피언 안양 한라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 몸싸움이 발단이 돼 양팀 선수단이 엉키자 심판은 선수들을 떼어놨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돼가던 중 한라 안정현과 대명 박기선이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심판진이 보기만 할 뿐 말리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두 선수가 넘어지자 그때서야 떼어놨습니다. 다시 시작된 경기. 심판이 퍽을 놓자마자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심판들은 오히려 말리려고 온 김윤환을 제지합니다. 지금 두 팀 선수들 마음에 앙금은 조금도 없습니다. 싸움에 대해서는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인하는 그 안에서의 싸움은 저도 찬성합니다. 주먹 싸움도 아이스하키에선 경기의 일부인데 여기엔 불문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1대1로 맨주먹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 한 명이라도 넘어지거나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든 끝내야 합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뜨거운 한판이 안양에서 벌어집니다.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안양 한라와 러시아 사할린이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 I got something to say. She got never get it back.
날씨가 이어집니다. 늦더위 계속되겠고요. 또 남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추석 연휴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추석날 하늘이 흐려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 날씨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동해안 비가 오는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경남은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아직은 낮에 여름 느낌이 더 강한데요. 이 늦더위는 다음 주 주말에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공허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온갖 회의를 개최하며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신뢰를 잃은 겁니다. 이제 북한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음 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